우리 이 두 사람이 공동 성명에 대해서 완전히 합의를 봤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네, 지난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첫 남북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선언에 합의했다고 발표하는 모습 보셨습니다. 당시 남북은 통일 문제를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는 등 그야말로 역사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는데요. 특히 북한은 남북 관계가 틀어질 때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인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우리 민족이 오늘의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평화를 수호하며 조국 통일로 가는 유일한 출로는 6.15 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스란히 이행하는 데 있다고 하면서 6.15 공동선언을 운동을 네,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남북이 함께 열던 6.15 선언 기념 행사는 몇 해째 따로따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남북 공동기념 행사가 구체적으로 추진됐었지만 결국 무산돼 다시 한번 남북 관계 개선의 기회를 놓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전문가 모시고 6.15 공동선언 의미와 남북 관계 현안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예,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장, 김희준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 6.15가 이제 내일, 예, 우리 이제 이하린 앵커가 이제 자리를 잡는데요. 자, 이게 6.15 하면은 이제 내일 모레 이제 6월 15일이고 6.15인데요. 이제 처음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때 했던 게 이제 6.15.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게 이제 14선언이 있는데 우선 6.15 선언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6.15 선언하면 항상 역사적이라는 수식어가 앞쪽에 붙죠. 그 분단 55년 만에 남과 북의 정상이 처음으로 이제 합의를 이룬 것인데요. 모두 5개 항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먼저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이루자. 그다음에 이 통일 방안에 있어서 남측의 연합제, 또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 제안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또 이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하자는 부분이 담겨 있고요. 예. 또 이 밖에 그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적 문제를 좀 조속히 해결하자. 그리고 남북 경제 협력과 또 사회, 문화, 체육, 보건 등 제반 분야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자는 부분도 담겨 있습니다. 또 조속한 실천을 위해 당국 간 회담을 빨리 개최하자 이런 부분까지 모두 5개 항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예. 이 6.15 공동선언 하면은 사실 앞서 발표됐던 그 남북 자주와 평화, 민족 대단결 이 3원칙을 천명했던 7.4 남북 공동성명, 또 이후에 그 남북 화해의 불가침을 명시했던 이 남북 기본 합의서의 정신을 이제 궤를 같이 하면서 좀 더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와서 14선언이 또 있었고요. 지금 6.15 선언, 지금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여전히 유효한 겁니까? 6.15 선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 우리도 그걸 지킬 생각이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 예. 북한은 더욱더 많을 것이 없겠습니다. 예. 다만 이제 6.15 행사가 지금 이번엔 따로따로 개최되는 공동 행사가 아니고 남북 간 예. 따로따로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기 예. 때문에 조금 6.15 15주년이라고 하는 의미가 좀 퇴색이 됐기는 했습니다만은 예. 어떻든 6.15 남북 정상선언이 있은 다음에 남북한 간에는 획기적인 변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이 지금까지도 계속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다만 이제 북한 핵 문제라든가 미사일 발사 시험이라든가 또 천안함 폭침 문제 이런 등등의 좋지 않은 사건들 때문에 사실상 남북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타깝기는 합니다만은 역시 정신은 살아있는 거고 또 계승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살아있고 계승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행사가 왜 이렇게 또 무산이 됐습니까? 네, 원래 당초 이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남북 공동 이제 행사가 치러질 예정이었는데요. 이 장소 개최 문제, 또 개최 장소 문제, 그다음에 이 6.15 행사의 정치적 성격 문제 때문에 좀 불발이 됐습니다. 예. 당초 그 남북 민간 단체가 합의하기를 6.15 공동 행사는 서울에서, 그다음에 또 다가오는 8.15 70주년 공동 행사는 그 평양에서 열 것으로 잠정 합의를 했는데, 하지만 우리 당국이 이 8.15 행사
조금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서울에서 열자는 쪽을 좀 주장을 했고, 또 이번 6.15 행사는 전면적으로 어떤 정치성을 배제하자라고 했지만 북측 입장은 조금 달랐거든요. 이에 따라서 북측이 이제 전격적으로 서로 분산 개최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따로따로 열리게 됐습니다. 더욱이 이제 우리 남측에서도 원래 내일과 모레 이틀에 걸쳐서 조금 크게 행사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그 메르스 사태 여파로 아주 단축해서 내일 조그만 행사로 열리거든요. 따라서 이 6.15 공동선언의 의미가 많이 좀 퇴색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2000년으로 한번 돌아가 봐서 2000년 6.15 선언 직후에는 남북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지지 않았습니까? 뭐 대표적인 게 금강산 관광도 있었고요. 네, 좀 예를 들어 주시죠. 네, 뭐 이제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에 이제 그 합의에 따라서 남북 장관급 회담이 무려 15차례가 열렸고요. 그다음에 이산가족 상봉도 전격적으로 8.15와 함께 뭐 11월 달에 2차례 이후에 계속 10여 차례 열렸고요. 그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남북 장성급 회담, 군 당국 간의 회담도 있었고 적시자 회담 등이 전면적으로 많이 열렸었습니다. 네. 최근에는 뭐 또 한때 남북 고위급 회담도 이제 추진되다가 또 다시 이렇게 어그러지기도 했는데, 뭐 지금은 여러 가지 뭐 취재 여건이 뭐 그 당시하고 좀 많이 좀 뭐 달라진 겁니까?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당시에는 이제 남북 뭐 장관급 회담 교류 협력이 평양, 뭐 서울, 금강산 할 것 없이 아주 여러 차례 열리면서 당시 뭐 취재를 했던 저나 이제 취재 기자들이 아주 북한을 가볼 기회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거기 뭐 현장에 오는 그 북한의 이제 안내 요원들이죠. 뭐 보장 성원들이라고 할까요? 그분들과 또 뭐 그 북한 기자들도 뭐 여러 차례 만나면서 서로 같이 밥도 먹고 얘기를 하면서 그 민족 통일 문제는 물론이고 가족 간의 소소한 뭐 얘기도 할 정도였지만 이제는 뭐 그런 여건이 거의 되지 않아서 현재 이제 통일부 뭐 출입하는 기자들의 많은 수가 아직 뭐 북한을 가보지 못하는 상황,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당시에는 북한 당국자들과도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그러셨습니까? 사실 이제 당국자를 이제 많이 볼 기회는 있었지만 당국자와 아주 친하게 지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보장성원 안내요원들이나 이제 기자들과 계속 많이 만나다 보니까 뭐 다음 이제 행사에서 보면은 그동안에 뭐 아들, 딸 많이 컸냐, 그다음에 뭐 둘째는 이번에 소학교 갔다며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주고받을 정도로 아주 친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그래도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지만 한민족이었다는 걸 뭐 아주 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었습니다. 예,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이제 박근혜 정부 이 직전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제 그 아쿠아일로로 이렇게 치달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원인으로 보면은 이제 뭐 북한도 뭐 잘한 건 없는 것 같고. 여러 이제 건의 이제 일련의 일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3년 정도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도 개선되고 있지 않은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남북 관계가 좀 경색된 것은 뭐 여러 가지 또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명박 정부가 그 전에 했었던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10년간의 이제 평가를 한 다음에 그동안에 퍼주기를 너무 했다. 따라서 이제는 좀 북한을 길들여야 된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뭔지, 상호주의가 뭔지, 그리고 그동안에는 갑을 관계가 좀 바뀌어 있었다. 우리가 갑이 돼야 되는데 북한이 갑이 되어 있었다. 이런 뭐 여러 가지 그런 논리 때문에 사실은 좀 북한을 압박을 했습니다. 압박을 하는 그런 가운데 2008년 7월 10일 날 박광자 씨 사건이 이제 금강산에서 일어나는 바람에 금강산 관광이 중단이 되고 말았었죠. 이제 그렇게 흘러갔다가 2010년 3월 달에 천안함 폭침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오이사 조치라고 하는 거, 전면적으로 남북 경제 협력을 중지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 진출해 있었던 많은 기업들이 철수를 하게 되죠. 물론 개성공단은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만은 더 이상 키워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조가 계속 이제 이명박 정부에 흘렀고, 물론 물밑 접촉을 통해서 정상회담을 시도는 했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정상회담이 또 성사되지 않고, 그래서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이제 상황이 계속됐고,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등장하면서 약간 이제 달라지는 듯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비핵화를 전면에 내세워서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남북관계가 어렵다는 식의 이제 정책을 폈는가 하면은. 반면에 박근혜 정부는 비핵화를 뭐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비핵화 문제도 해결하겠다. 그래서 대화할 건 하고
또 따질 건 따지겠다 이런 식으로 사실 정책적인 기조를 잡고 출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가 대전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문제 때문에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못한 상태로 지금 3년여가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총 8년 정도가 남북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관계로 흐르는 바람에 오늘날 이제 6.15 행사도 따로따로 여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만은 역시 북한이 그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그 진보 정권 10년 동안 했던 정도는 아니지만 남북관계를 이렇게 경색시키면 되겠느냐. 그 책임이 이명박 대통령 또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 그래서 입에 담지 못할 지금 그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바람에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뭐 우리가 이제 어려운 주도권을 상태로 줘야 있습니다. 된다는 점에서 이제 우리의 문제점을 뭐 지적할 수 있는 건 좋은데 북한이 결정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나치게 핵 문제라든가 이 대량殺傷 무기 개발에 집착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김정일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습니다만은 자기 정권 유지 내지는 체제 유지에 필요한 대량殺傷 무기라고 강변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이제 주변국에게 상당히 위협이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그 힘이 있는 국가들이 핵이 있는 한, 핵을 개발하는 한 북한과는 전면적인 대화는 없다. 지원도 없다.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조금 더 이 전향적인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북한은 어차피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국가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전제 위에 그러면 북한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 압박을 통해서 변화시킬 건가? 아니면 압박과 뭐 회유를 동시에 써서 두 가지 방법을 다 써서 변화시킬까 하는 그런 이제 전략적인 선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스스로 변하기를 바라기보다는 변할 수 있는 여건을 역시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따라서 지원할 건 하고 대화할 건 하면서 압박할 건 하는 이런 전략 전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굉장히 첨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이제 각 정부마다 이제 표방하는 대북 정책이 있지 않았습니까? DJ 정부 때는 햇볕 정책을 표방했는데 사실 그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한 것이 비핵 개방 3천이라는 모토였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비핵화 과정이 진전이 되면은 뭐 인프라 건설이나 경제 등 뭐 5개 분야에서 지원을 해서 북한 주민의 1인당 국민 소득이 10년 안에 3,000달러가 되도록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일단 북한이 포기할 수 없는 핵 문제를 건드렸고요. 거기다가 북한 주민의 어떤 지원 대상으로 봤다는 것 때문에 북한의 신기를 굉장히 건드렸고 이것이 2009년 2차 핵실험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천안함 폭침, 연평 포격으로 이어지면서 계속 이제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됐었고요. 또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그다음에 그 이른바 통일 대박론을 내걸고 나왔는데 이것조차 이제 북한한테 별로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해서 했던 이 드레스덴 연설 자체가 이제 북한에 대한 인프라 뭐 지원 또 그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이제 명시를 했는데 이것 또한 이제 북한이 굉장히 반발하면서 흡수 통일론이다라고 하면서 더더욱 이제 남북 간의 대화가 경색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좀 더 좀 북한의 의중을 또 읽는 그런 대북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지난 현충일 때 추념사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또 북핵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북핵 문제에 진전이 없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튼 지금 이제 북한을 제외한 육자회담 당사국 5개국이 열심히 움직여서 지금까지 내온 것이 어쨌든 탐색적 대화, 이 비핵 6자 회담을 하기에 앞서서 북한의 의중이 뭔지를 아는 탐색적 대화를 이제 타진을 하지만 북한은 여기에 호응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주장하는 것은 이 핵 무장력이라는 것은 미국 위협 등에 대비하기 위한 자위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이제 SLBM 등 이런 미사일 발사나 도발 위협을 높이면서 오히려 이제 한미 육자회담 수석대표나 이제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 제재 강화에 방점을 찍은 조치들을 내놓고 이것이 또다시 이제 북한의 반발을 부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 이제 미국이 내놓은 그 국방수권법에 보면은 이제 북한은 핵무장국이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달았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제 핵 보유를 좀 인정을 하고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현재 핵 동결 또는 나아가서 핵 감축을 논의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뭐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어떤 뭐 비확산 체제에서는 그것도 또한 쉽지 않은 일이어서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육자회담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제 핵 문제는 기본적으로 북한과 미국 간의 불신이 너무 깊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걸 전제 조건을 하고 있고 또 그동안에 대화를 쭉 하다 보니까 북한은 핵을 만들지 않는다 또는 핵을 갖지 않겠다고 하면서 몰래 핵을 개발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미국은 생각하는 거고 북한 입장에서는 핵을 만약 폐기를 하게 되면은 과연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인가. 아마 핵만 폐기시킨 다음에 리비아라든가 다른 이를테면 이라크라든가 이런 나라처럼 공격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절대 우리는 폐기를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평화체제가 구축이 됨에 따라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이 확실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기들은 핵을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또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이 불신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대화를 해봐야 진전이 되지 않습니다. 핵심을 찌르는 그런 대화가 되지 않고 겉도는 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육자회담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 핵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될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핵 문제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식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제 생각은 빨리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대화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이제 군사회담까지도 포함한 그런 대화가 빨리 진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제를 조금 좀 이렇게 좀 좁혀서 말이죠. 지금 그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이제 뭐 임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지난번에 이제 인천 아시안 게임 때 소위 그 북한의 3인방이 전격적으로 방문을 해서 뭐 갑자기 이게 뭐 남북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냐. 워낙 뭐 저 서열 뭐 2, 3, 4위 뭐 이런 분들이 오셔갖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뭐 선수단이 오는 것조차도 아직은 뭐 정해지지 않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선수단 명단이 통보가 되지 않은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물론 선수단 통보야 마지막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지금 조추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참가가 어려워지고 있는 건 아닌가. 본래는 북한이 참가하는 걸로 다 천명을 했고 국가기관에서 그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남북관계가 점점 나빠지는 그런 가운데서 북한이 지금 미적미적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따라서 아직까지는 물론 참여를 할지 안 할지 정확히 예단하기는 힘듭니다만은 더군다나 이제 메르스 사태까지 또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면역력이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국제적인 어떤 질병이 유행하게 되면은 문을 걸어 잠굽니다. 작년에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관광을 전면 중지시켰거든요. 에볼라 때문에. 그런 정도로 이제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나라인데 어떻든 뭐 그것이 아니더라도 정치적 이유 때문에라도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끝까지 살피면서 참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사 이제 뭐 북한의 선수단 또 응원단까지 온다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스포츠성 일회성 이벤트이지 전면적으로 남북 관계를 기본적으로 좀 변화시키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은 듭니다. 스포츠는 스포츠대로 별개로 이제 보는 시각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등장해서 스포츠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 그렇다면서요. 그걸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일부에서 얘기하면 3S 정책이라고 합니다만 스포츠를 통해서 국민의 눈을 다른 데로 돌리자고 하는 그런 이제 정치적인 전략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김정은 자신이 농구를 특히 좋아하고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든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떻든 마지막까지 기대를 합니다만은 그렇지만 그걸 덮을 수 있는 게 또 정치적인 사안들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어떻게 진전이 되느냐에 따라서 참가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조금 더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니 북한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뭐 오이사 조치 해제 또 금강산 관광 재개도 대북 전단 문제 해결 등이기 때문에 스포츠로서 어떤 뭐 그 서로의 이제 교류 협력을 확대는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남북 당국 간 대화로까지 이제 이어진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위기 조성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최근에 뭐 국내 언론에서 이제 많이 나온 얘기 가운데 하나가 이제 김정은 정권이
점점 더 뭐 불안정해지고 있는 게 아니냐, 공포 정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냐, 그런 분석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네, 뭐 이제 국정원에서 밝혔듯이 이제 김정은 체제 들어서 수십 명의 이제 고위 관리들이 처형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뭐 아버지 김정일 시대 때보다는 훨씬 불안정하다는 데는 중론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김정은 시대 때 들어서 이제 처형된 리용호 총참모장이나 또 뭐 장성택 부장 등의 경우는 어떤 뭐 사법 절차 또 정당한 처벌의 과정을 거쳤는데 최근에 이제 숙청된 것으로 알려진 그 현영철의 경우에는 그 이런 과정이 없었거든요. 그 때문에 아주 우발적으로 김정은의 어떤 좀 즉흥적인 판단에 따라서 처형된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고요. 따라서 뭐 김정은의 이 같은 좀 공안 정치, 공포 정치가 지속될 경우에 당장은 어떤 체제 안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이것이 이제 충성 세력을 오히려 이제 멀어지게 하면서 체제 불안정의 원인이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이제 분석이 있고 또 하나 좀 제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북한의 이제 비공식적인 시장 경제가 지금 많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북한 내부에서 어떤 빈부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또 사회적인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은 계속적으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안전 불안정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좀 어렵죠.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제 생각은 역시 이제 두 가지 면입니다. 하나는 유일 사상, 그러니까 주체 사상을 대체할 만한 자유주의 사상이 있는가 하는 면 하나하고, 그 다음에 김정은 세력을 대체할 만한 대안 세력이 있는가,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유일 사상 체계라고 하는 것은 너무 확고해가지고 그걸 대체할 만한 사상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본주의 사상 내지는 자유주의 사상이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중국을 통해서든 또는 대북 방송을 통해서든, 그러나 북한 내부적으로 워낙 그에 대해 통제가 심하기 때문에 대안 사상이 지금 싹 틀릴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주도 왕이라 할지라도 잘못하면은 민중의 손에 의해서 처단될 수 있다, 물러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그게 지금 정착이 안 돼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대한 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야당이 있다든가 제야 세력이 있다든가 또는 동구라파에 있었던 반체제 세력이 있었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북한은 뭐 교회, 형식적인 교회는 있습니다만 교회조차도 없는 거고, 더군다나 무슨 야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처럼 비판 언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SNS가 마음대로 그 김정은을 비판하는 그런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대안 세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사 이제는 폭군적인 그런 폭압 정치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물리칠 만한 역량이 아직 생성이 안 돼 있다. 따라서 상당 기간 저런 독재 조건이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대북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6.15 공동선언 이제 15주년 내일 모레 이제 맞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게 되는데, 올해가 광복 70주년, 뭐 기대했던 만큼 남북 관계가 이렇게 시원하게 뭐 이렇게 진전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8.15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남북간 공동으로 서울에서 행사가 개최됐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역시 북한은 북한대로 이번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점이 찾아지지 않았는데 저는 이제 서로 상호,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도 남한을 방문하는 이런 좀 타협점들을 마련하는 유연성을 발휘한다고 한다면 8.15 행사도 개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이 세워지면, 그러니까 북한을 어떻게 해서든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전략이 세워지면은 전술은 좀 유연하고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첨언을 하면 이제 뭐 분단 70주년, 광복 70주년 정말 중요한 한해인데 시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제 8월에 또 한미연합 훈련이 시작되면 북한의 도발 위협도 계속될 수 있고, 또 특히 이제 10월달 그 노동당 창건 70주년 맞아서 북한이 뭐 또 장거리 또 미사일 또 다시 발사할 가능성, 또 4차 핵실험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좀 상황 관리가 필요한데, 따라서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8.15 행사를 열기 위해서 좀 우리 정부가 좀 전향적으로 다시 한번 당국 간 대화를 제안한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뭐 박근혜 정부 들어서 절대 남북 관계에서 물밑 접촉은 없다라고 공언을 했지만 사실 물밑 접촉 없는 외교 관계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어떤 뭐 특사를 파견한다거나 좀 남북 간의 대화 채널을 살릴 수 있는 다른 방안의 모색도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장과 김희준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